나라를 위해서 구국일념으로 여러 사람들이 뭉친 일반인들이죠. 답장을 지내요. 그냥 지라는 게 줘야지 어떡해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3월 1일 3.1절입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우리의 독립의사를 곳곳에 알린 역사적인 날이지요. 신분과 계층, 종교와 이념, 학식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가 한마음 돼서 외친 1919년 그날의 함성. 그리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맞서 싸운 이들의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곳곳에도 이 자신의 이름 석자보다 나라의 독립을 더 귀하게 여긴 선인들이 있습니다. 3.1절을 맞아서 이럴 수 이슈가 우리 독립의 역사를 새롭게 되새겨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양훈입니다. 우리 지역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무관심 속에서 잊혀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육지에서 100길로 10여 분 거리에 위치한 작은 섬마을 소난지도. 평온한 풍광으로 둘러싸인 이곳 동쪽 끝 해안가에는 특별한 무덤이 있습니다. 이곳은 구한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의병들의 무덤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구국일념으로 여러 사람들이 뭉친 일반인들이죠. 소난지도 의병총. 이름을 남긴 누군가의 무덤이 아닌 무명의 의병들을 함께 기리는 추모 무덤입니다. 소난지도는 당진 지역에 이제 속해 있는 애딴 섬인데 이 섬을 중심으로 해서 의병들이 활동을 했던 본거지였습니다. 당진이라든가 서산 지역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쪽에서 가까운 경기도 안성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이런 지역으로 가서도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전투를 행하고 나서 다시 이제 소난지도로 들어가서 이제 그 본거지로 활동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구한말 소난지도는 충남 북부와 경기 남부를 잇는 요충지로 충청 경기 의병들의 교두보였습니다. 조세선의 중간 정박지인 난지도에서 전쟁 자금을 마련하고 해로를 이용해 일제의 주재소를 습격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소난지도 의병들은 당진 지역과 경기도 해안을 넘나들면서 많은 전과를 올렸습니다. 이 소난지도 의병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의병사에서 알 수 있게 된 것이 의병들이 산악을 중심으로 해서 게릴라 전쟁을 많이 했다라고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해상을 이용을 해서 의병들이 활동을 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소난지도 의병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입니다. 유학자부터 상인과 농민에 이르기까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발적으로 들고 일어선 민중군사 의병. 대부분 전투 기술이 부족한 평민들이기에 싸움의 열세일 수밖에 없었지만 의병들은 굳센 의지로 항일운동을 펼쳤습니다. 소난지도 의병의 내용을 통해서 소난지도라고 하는 그 조그만 그 섬이 우리 충남 지역과 그리고 경기도 지역의 일반 편민들 그리고 수족들까지 포함해서 일반 민중들이 참여해서 항일 전쟁을 참여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난지도 의병의 기록 중 가장 대표적인 전투는 바로 1908년 3월 15일에 일어난 소난지도 의병 항쟁입니다. 홍주 경찰서에서 일본 순사
7명과 한인순사 8명이 당긴 포리에서 배를 타고서 그 소난지도에 의병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서 토벌하러 여기 소조도 대조도를 거치고 이 도비도를 거쳐서 그 소난지도 앞바다까지 왔어요. 당시 우국 충정만으로 봉기한 의병들은 제대로 된 훈련은 고사하고 무기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소난지도 의병들 역시 무력의 열쇠를 극복하기는 어려웠죠. 여기서 그 의병들이 9시간 전투 끝에 여기서 최후의 그 전사를 했는데 여기가 이 돌각이야. 주둔지를 습격당한 의병들은 섬 동쪽 끝까지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절대 항복하지 않았고 최후의 1인까지 목숨을 내던지며 대항했습니다. 소난지도 의병 정확하게 숫자는 지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본 자료를 보면은 이 하루 동안의 전투에서 의병 41명이 전사했고 9명이 부상 입은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일본 보고서에 의하면은 나머지 의병들은 다 이제 낭떠러지에서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래서 행방불명됐다. 그래서 아마 살아남은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하면서 다 절멸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통감부 기밀 문서인 폭도에 관한 편책엔 일제의 홍주경찰 분서장이 경무국장에게 보고한 소난지도 전투 상황이 담겨 있는데요. 1908년 3월 20일자의 보고에선 소난지도 의병을 폭도와 흉도라 지칭하며 당시 의병들을 뒤쫓고 사살한 내용을 전투 상황도와 함께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병대장 홍완식의 이름도 언급되며 전투 결과 의병 41명이 죽었고 50명 정도가 바다에 투신했는데 모두 전멸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총알 맞아 떨어진 참담한 상황에도 의병들은 최후까지 저항하며 맹렬히 맞서 싸웠습니다. 또 다른 기록 3월 24일자 황성신문 기사에서도 소난지도 의병 항쟁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당진군 소난지도에서 폭도를 토벌한 것을 보고한다. 정찰 중에 적은 민가 좌우에서 발포했다. 적은 완강에 저항했다고 전합니다. 격전지였던 이곳엔 아직도 의병들을 향하던 총탄의 흔적이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얼마가 죽었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2월 12날 그물을 와가지고 왔으니까 밤중 푼푼해서 말이야. 총소리가 들리나 총소리가 퉁퉁하더니 나를 새는데 이사 그치더니 어떻게 되는 거니 이제 나무 씌운 배로 말이야. 목사 나무 씌운 배로 의병들이 왔는데 그 의병은 약철이 없어지는 생각을 않고 자꾸 배에서 내려주면서 그 총을 들이놓아서 떠먹는데요. 그 이제 약철이 떨어진 데서 일병은 나온다 이런 말이야 배에서. 이제 팔이 잡수돼서 그래 이제 날 새니까 이제 모두 이제 작은 난지도 어디가 가시던 불똥 어디가 사람 하나 숨을 뚫는 데 아닌가 보여. 날 새니까 이렇게 행방으로 모두 해졌는데 그제 쫓아가면 다 질렀다 오면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이 다리길 그물이도 밀리고 다리길 조방구로 아마 그 의병성장녀가 눈떴지 그물이 밀려서. 석자밖에 안 되는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순국한 의병들의 시신은 당시 소난지도 주민들에 의해 수습돼 한 곳에 안장됐고 그곳엔 작은 봉분이 만들어졌습니다. 전에는 그냥 묘가 있구나. 그 마을에 가면 묘가 있구나. 뭐 그 정도 알 없었고 이제 성문면 중학교 거기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 데리고 자주 왔어요 여기를. 그래서 이제 이게 새로 발견이 돼서
그때부터 다시 이렇게 홍보가 되고. 오랜 세월 방치됐던 의병들의 무덤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성문중학교의 교사들과 학생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소난지도 의병 항쟁이 빛을 볼 수 있었던 건 신양웅 옹 덕분입니다. 아버지께서 거기 1930년대 초에 그 한글 보국 강사로서 소난지도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때 의병의 얘기를 들었답니다. 듣고서 1970년대 그 난지도에 교장 선생님 의원에 갔다가 그 의병총을 의병 무덤을 본 거예요. 봤더니 그 의병 무덤이 다 망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72년도에 선생님 몇 분들이 거기 답사를 했어요. 거기 가봤어요 또. 전설처럼 구전되던 의병들의 항쟁사는 무관심 속에 잊혀진 지 오래. 모래 흙으로 뒤덮인 채 유골이 방치된 상태였다는데요. 그 옆에는 해동화가 다 펴 있었고 그 현장은 무덤 현장은 붕괴가 돼가지고 그 구멍 거기로 3군데가 우북 파져 있었어요.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 흩어진 유골들을 수습해 다시 봉분을 조성했습니다. 이어 교직원과 학생들이 성금을 모아 1982년 의병비까지 갖추게 되는데요. 오롯이 지역민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일궈낸 결실이었습니다.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돼서 국가에서 관리하게 됐으니까 그 여한이 없지 뭐. 이제 나라에서 잘해줄 뿐이지. 관심을 가지고 관리 잘해주면 되는 거지 뭐 어떻게 지금 내 바람은 그것밖에 없지. 2017년 10월 23일 국가등록문화재 제692호로 지정된 소난지도 의병총. 구전으로만 내려오던 소난지도 의병의 역사가 비로소 빛을 보게 된 건데요. 30여 년에 걸친 지역민들의 노력으로 다시금 우리의 독립 역사의 소중한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우리 마을 주민으로서 더 애착감을 가지고 관리도 물론 잘해야 할 테고 그만큼 모르는 사람들의 홍보도 해야 할 테고. 지금 우리 같은 그 시대에는 이제 그런 거를 학교에서 배우면은 그래도 여기는 이랬다 저기는 저랬다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듣는데 와서 보고 옛날에는 이랬구나 그런 거를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지역민이 앞장서 되살린 의병의 역사. 발굴과 복원 작업 등 적극적인 역할은 정부와 지자체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현재 국가로부터 의병으로서 이제 건국훈장으로 포상을 받으신 분이 지금 뭐 10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민족의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일어났던 것이 민초들의 활동이 바로 이제 의병인데 이름도 없이 우리 고국 사냐에 피를 흘리고 가신 무명 의병들 그분들의 영령을 추모해야 되는 정말로 그런 추모 시절 하나도 없단 말이죠. 무명 독립운동가 어떤 뭐 기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가 그런 것이 꼭 필요하고 독립운동사를 밝히고 또 거기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들을 밝혀내는 그런 그 사업이 좀 계속적으로 이제 추진됐으면 하는 그런 그 바람입니다. 국가의 부름이 있기 전 국가를 위해 나선 의병들. 목숨을 촉에같이 내던진 그들의 뜨거운 항쟁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국가의 무관심 속에도 이들을 기억하기 위해 나서준 지역 주민이 있었습니다. 무명 의병들의 치열했던 항쟁사는 소중한 독립 역사의 기록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의병의 숭고한 희생을 이제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교과서나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 이외에도 이렇게 무명의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는 유인들도 모두 훌륭하신 분들인데요. 우리가 미처 조명하지 못한 수많은 독립투사들도 계십니다. 그중에는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기억 저편에 묻혀버린 분들이 계시죠. 바로 의병분들입니다. 예. 조선 후기부터 일제 강점기까지를 모두 겪어온 사학자 박은식 선생은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라는 책을 남겼는데요. 이 책에서 의병운동은 독립운동의 도화선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한말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운동은 1910년 한일 강제병합 이후 국내외 독립운동으로 전개가 됐고 예. 이는 광복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예. 이분들의 희생 하나하나가 좀 명예롭게 기억이 돼야 될 텐데 아쉽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국가보훈처가 내놓은 지난해 11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국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분들은 총 17,066명이며 이 중 의병은 2,703명에 불과한 실정이었습니다. 독립유공자 전체를 따져봤을 때 선정이 작은 숫자죠. 예. 하지만 의병 활동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서훈을 받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 그래도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것이 지금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 독립운동가 찾기 사업을 통해서 발굴을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국적으로 숨은 독립운동가 찾기라는 사업을 통해서 독립운동가 발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후손이 없거나 사료가 부족할 경우에 인정을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2020년 서훈 신청 조건이 완화되면서 일제시대에 단 하루라도 수령 기록이 있으면 지자체장 명의로 서훈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는데요. 독립운동 증명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발굴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자체의 인력 확충과 적극적인 노력이 함께 수행된다면 독립운동가 찾기 사업이 조금 더 활력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광복된 지 77년을 맞는 올해도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무명의 독립운동가들이 많습니다. 좀 더 체계적인 지원 마련과 인력 확충을 통해서 잊혀진 이분들의 이름을 이제는 꼭 불러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사인 대선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논산시에서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라 불리는 사업이죠. 그런데 이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기관에서 직원들에게 업무와 상관없는 가축 사육장을 짓게 하고 폭언을 일삼아서 잡음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위탁기관은 재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1년 만에 문제의 센터장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피해 입은 직원들은 또다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시민눈법 불청객이 찾아가 봤습니다. 저는 지금 논산시 특수교통 이동지원센터 앞에 나와 있습니다. 논산시에서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단체에 이 사업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위탁받은 민간단체 대표를 둘러싸고 여러 잡음이 일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시는 지난 2018년부터 연간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논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애인 관련 단체가 2년간 이 센터 운영을 맡았는데요. 그런데 센터장으로 취임한 이 단체 대표, 재임 기간에 직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저는 맨 처음에 취업을 할 때 이 운전 업무를 해서 운전 업무를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면접 볼 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용접도 하고 축사도 쳤었다. 그러다가 며칠 지나니까 닭장 한번 줘봐라. 하우스에 까만 차강망을 씌웠거든요. 그 안에 닭장을 지래요. 그래서 지라는데 줘야지 어떡해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말만 하면 뭐 그만둬, 사표 써, 뭐 사표 쓰란 말 안 하고 부따리 싸고 가. 이거 일할 사람 많어. 저도 애가 둘인데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제보 영상에서처럼 이 센터 직원들은 센터장의 지시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을 해온 걸로 보입니다. 이곳이 바로 닭과 오리를 키우던 그런 농장입니다. 사육장입니다. 안에 들어가 보시면요. 지금은 닭과 오리가 없고요. 네,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종류들의 조류를 이곳에서 키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장애인 콜센터 업무와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일을 센터장은 왜 지시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이세요? 아, 센터장님이세요? 제가 인터뷰를 하면 네.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법적으로 네. 지금 그쪽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그럼 입장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센터장 입장이요? 이 센터장 처음에는 인터뷰를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터뷰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기술이술 하겠다고 한 거예요. 제가 거짓말하고 제 변호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제보자의 주장과 달리 이 센터장은 직원들 스스로가 이를 자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보자는 이 센터장의 또 다른 문제점도 지적합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그냥 기본. 쌍욕 안 하고 다행이에요. 닭장을 짓고 나서 맨 위에 공간이 마침 남았었거든요. 이가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하지 그냥 막 삽자리 갖다 대가리로 한 대 쳤으면 좋겠네. 아 이건 평생 잊을 말이 아니에요. 저는 보관한 적이 없습니다. 보관한 적이 전혀 없어요. 내가 임마, 전마 이 정도는 했다는 거예요. 에? 제가 임마 전마 할 정도 되는 친구면 어쨌든 간에 가깝잖아요. 팀장님의 국장 얘기하고 내가 방에 있는 인사당하고 그냥 썼다. 이거 내가 다 포기하고 저 대가리를 까버려. 어디 기분도 모르는 친구 관계가 아닌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그건 직원과 또 회장님이 워낙 이런 협회 활동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또 인지 감수성은 많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내가 말실수를 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저도 인지를 해요. 참다 못한 일부 직원들, 대전지방 고용노동청과 논산시 등에 관련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면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이런 직장 내 괴롭힘 말고도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채용했을 경우에 우대사항으로 장애인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했던 사항인데요. 그런 것들을 배제를 하고 센터장의 아들은 장애도 없고 경력도 없는 사람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논산시에서 이 채용 문제로 인해서 감사가 나오게 되니까 장이 직원에게 서류를 조작하라고 직원에게 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심사위원 들었으니까 관여했지.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시청 그 감사실이나 할 적에 제가 들어서 잘못했다는 부분을 저도 얘기는 했으니까요.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어떠한 인사 행위에 개입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이 사람을 쏘라 마라 제가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럼 아드님이 그 우대 조건보다 더 나은 뭔가가 있었다는 얘기인 건데 그 어떤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제 아들은 그냥 젊은이로서 장애인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갖고 있는 사람으로 봤고 그거예요. 문제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시 여부는 한 적 없어요. 회장님이 안 하셨어도 사무실에서 다른 분이 직원에게 지시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없어요. 채용서류가 제일 문제야. 어쨌든 회장님이 그거 최근 먼저 보시고 뽑아놓은 사람 뽑아놓고서 그 사람이 나머지는 다 해체를 시킨 거잖아. 분명히 이제 장애인이 있었단 말이야. 내가 무서운 말 대상이었잖아. 제일 적은 타겟 장애도 없었어. 만약에 우리가 전체 인원수를 적어놨다 하면 인원수 조정해서 인원을 만들어야 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 아예 소리를 빼버리든지 우리가 너무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문제가 불거지자 논산시에서는 2년 위탁 계약이 종료된 뒤 이 단체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기간을 위탁 기간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회복지 단체에서 새로운 위탁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협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승복하지 못하시고
시위로 이렇게 하셨던 걸로 매일 시청 앞에 가셔서 시위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이 대표로 있는 이 장애인 단체에선 논산시가 장애인 콜택시 사업에 사회적 약자인 자신들 단체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논산시청 앞에서 연일 항의 집회를 벌였습니다. 결국 새로운 위탁사업자로 선정됐던 단체는 센터 운영을 시작하기도 전에 사업을 논산시에 반납했습니다. 이후 논산시에서는 약 10개월 동안 센터를 직접 운영하다가 얼마 전 다시 위탁 운영 기관을 찾는 공고를 냈는데요. 그래서 한 단체에서 이 공모에 참가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단체가 협회가 있는데 이 사람들 거를 우리가 뺏는다라는 그런 얘기도 막 하고 하시니까 그러면 탈퇴하신다고 하시고요. 이런 박스로 이번에는 꼭 줄 거다. 그냥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냥 그러면 우리가 모양새 안 좋게 장애인 단체끼리 너무 이렇게 싸우지 말고 저희 회장님도 그러셨고요. 그래서 이 단체도 결국 위탁사업 공모에 참가하는 걸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전직 센터장이 속한 이 단체, 결국 여러 차례 단독으로 공모에 참여해서 위탁사업을 따냈고 이 단체 대표는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센터장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부터 특혜 채용 의혹까지 정말 여러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논산시가 할 수 있는 선택, 과연 이거밖에 없었을까요? 직접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제 고용노동청에서 판정을 받으신 분이 네. 다시 오시는 게 바람직하냐 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 업체를 임의로 선정한 게 아니라 공고회에서 한 거잖아요. 저희가 심사하는데 저희가 관여할 수 없거든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거예요. 2021년에 다시 이제 위탁 주려고 공고를 했는데 여기가 또 했어. 다시 공고했는데 여기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서 부결시켜 버렸어. 협회만 지원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다른 단체도 이렇게 응모하려고 했다가 이 협회에서 그걸 못하게 막았다 뭐 이런 지장도 있거든요. 네. 지금 저는 사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그 아드님이 채용이 되는 과정에서 뭐 서류를 좀 일부 수정했다 뭐 이런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재발되면은 전에 생긴 이런 문제가 부당 뭐 노동행위라든가 그런 게 문제가 되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명문화 해놨고요. 네. 논산시에선 이 협회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면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제보한 이후 제보자는 지금도 일부 동료들로부터 따돌림과 폭언을 듣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합니다. 제가 민원인 줄 알잖아요.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밥을 몇 번 먹었어요. 그러더니 그 신입사원한테 딱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울리지 마라. 근데 지금 현재 방송 나가고서부터요. 저하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출근하면은 도장 찍고 시동 걸고 예열되면은 그냥 딱 나와버려요. 볼 때마다 지금도 욕을 해요. 재수없는 쌍욕에 가면서. 출근할 때 1시간 일찍 출근해요, 제가. 안 부딪히려고? 네. 퇴근할 때도 6시 땡 되고 퇴근해요. 저 6시 5분에나 들어가요. 남들 다 갈 때 그때 들어가요. 안 부딪히려고. 왜 볼 때마다 욕하니까.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들을 위한 이동지원센터는 시민헬스를 운영되는 공공기관입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관리가 소홀히 한 사이 사업이 마치 특정인의 사업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고 또 문제가 됐던 센터장이 되돌아오면서 이 문제를 제보했던 직원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논산시가 대책을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그러니까 위탁 사업자 센터장 A씨의 황당한 지시로부터 시작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무실 인근에 닭과 오리 사육장을 짓게 하고 농작물 경작을 위한 비닐하우스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센터장 A는 장애인 견학과 교육 목적으로 설치 운영했고 기술 있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다 이렇게 해명을 내놨습니다.
또 욕설과 폭언에 대해서도요. 친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오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직장 상사가 욕설로 직원들을 대하지는 않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도 있는 것이고요. 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해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피해 직원들은 논산시와 대전지방 고용노동청, 인권위 등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넣었습니다. 노동청 등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고요. 그리고 논산시도 이 부분을 인정해서 지난해 4월 A씨와의 위탁사업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직영으로 전환했습니다. 예. 하지만 논산시가 직영에서 다시 위탁 운영으로 방침을 바꾸면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건데요. 이 과정에서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단독 입찰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를 재운영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이 센터의 가족인 아들이 채용이 됐는데 이 채용 과정에서 서류 조작이 있었다 이런 주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 녹취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듯이요. 예. 채용 관련 서류를 조작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고요. 또 아들을 퇴사 조치하면서 사태를 마무리 지었다고 합니다. 예, 직장 내 갑질과 그리고 뭐 채용 비리까지 이런 업체가 또다시 민간 위탁을 맡을 수 있는 건지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네, 우선 타기 간의 압력을 행사해서 공모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했다. 이 부분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 압력 행사 여부에 따라서 업체에 대한 협박죄나 이제 업무방해죄, 또 입찰 자체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보이고요. 또한 그 업무 기간 중 센터장의 아들을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살펴봐야겠지만 사무소 위조 및 동행사죄 그리고 또는 또 업무방해죄, 또 사기죄까지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이번 계약을 하면서 논산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계약 사항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 침해, 회계 부정, 부당 노동 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에는 협약 해지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었다고 전해왔습니다. 이동할 수 없게 사람을 만나는 것도 교육을 받는 것도 불가능했던 중증 장애인들에게 이 자유로운 이동은 너무나 절박한 요구이지요. 하지만 민간 위탁으로 이러한 잡음들이 계속된다면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관계기관은 책임 주체가 공공기관이 돼서 이 공적으로 운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치 않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전 사정 충남 지역 민들의 관심과 제보로 만들어지는 시사인 대세남,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이제 방역은 우리에게 더욱 익숙한 단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역은 사람뿐만 아니라 축산물의 질병 예방과 안전성을 위해서도 필요하죠. 우리 지역에도 약 2만 6천여 개의 농가를 관리 점검하며 축산업의 안전을 지켜주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가축방역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집중 인터뷰에서는 가축방역사들의 노동 실태 그리고 개선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김필성 지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준비된 화면 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7년째 가축 방역을 담당하는 방역사 이한솔 씨. 보호장구 착용으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입어요. 뿔로 들이받거나 발로 차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최대한 몸을 보호합니다. 방역에 투입되는 인원은 단 2명. 소를 상대하기 위한 도구는 막대기와 밧줄뿐입니다. 낯선 이의 등장으로 한껏 예민해진 소에게 다치지 않으려면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일로. 오. 700kg이 넘는 육중한 소의 몸부림에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는데요. 대치 끝에 겨우 붙잡은 소, 고작 팔 하나 거리를 두고 체열합니다. 가축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시료 채취는 방역사들의 주된 업무인데요. 2명의 방역사가 하루에 체열하는 소만 20마리가 넘습니다. 살살 놓을게. 보통 하루에 10곳 정도 돌아다니죠. 10곳 정도 돌아다니다 보면 힘도 다 빠지고
끝으로 갈수록 이제 소한테 다 끌려다니다시피 하죠. 이분들이 오실 적마다 고생이 많고 또 소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농가도 주인도 굉장히 불안한 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이 항상 고맙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을 좀 더 좀 거시해줬으면 좋겠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이들의 가장 큰 역할은 소, 닭, 돼지 등 수많은 가축의 감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것인데요. 전국에 490여 명에 불과한 방역사가 살펴야 하는 가축은 무려 1억 9,600만 마리. 한 면당 39만 마리를 담당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인력은 물론 안전을 보호해주는 장비조차 부족해 늘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찬다. 조심해. 4년 전쯤인가 따로 도와줄 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축주분이랑 둘이서 소 체열을 하고 있었는데 축주분이 소를 붙잡고 있다가 그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그 소가 뿔을 그대로 제 코에 박아가지고 제가 코뼈가 다쳐가지고 수술도 하고 병원에 한 입원도 했었거든요. 뭐 그때 트라우마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막 겁도 나고 좀 움찔움찔하게 되더라고요. 가축방역지원본부 노동조합이 2018년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방역 현장직의 업무상 재해율은 국내 산업 평균 재해율의 15배가 넘습니다. 사고의 내용도 여러 가지, 방역사 절반 이상이 사고 위험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분뇨가 가득한 축사에서 가축들과 접촉하다 보니 동물과 사람 간의 전파 위험이 있는 인수 공통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이에 대한 예방 조치는 전무합니다.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환복과 소독을 반복하며 혹시 모를 전염에 주의하는 방역사들. 정작 본인들의 안전은 보장받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고된 업무를 마친 후 맞이한 점심 식사. 사무실 한쪽에서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합니다. 축사에서 일하다 보면 먼지라든가 아니면 가축 분뇨 같은 게 튀기거든요. 냄새가 많이 나서 일반적인 식당 가기엔 좀 꺼려져요. 그래가지고 도시락 포장해가지고 사무실 안에서 먹고 그래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방역과의 사투를 벌이던 방역사들은 결국 거리로 나섰습니다. 가축 방역 노동자들은 열악한 처우 개선과 인력 충원 등의 내용을 요구하며 8일간의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끝에 교섭의 자리가 마련됐지만 당장의 개선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희 부에서는 그 방역본부 발전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노사 정 간의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노조에서 요구했던 방역본부 인력 증원이라든지 직원 처우 개선 등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사정 간에 같이 협의할 계획이고요. 그 외에 또 직원 처우 개선 부분이라든지 또 반영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동 환경에 대한 변화는 불투명한 가운데 방역사들은 오늘도 자신의 안전을 담보로 가축 방역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본 화면이 어떤 업무였죠? 소 브루셀라를 희로 채취하는 업무입니다. 예. 소고기를 식탁에 올리기까지는 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그 첫 단계가 생산 단계인 농가에서 인수공통 감염병인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을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안전하게 검사된 소만이 도축장으로 가서 유통 과정을 거쳐서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요 업무이기도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예.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9조의 설립 근거를 두고 있고요. 축산농가에서 가축 방역을 담당하는 방역사, 그리고 도축 도계장에서 축산물 위생 검사를 하는 검사원, 그리고 수입 축산물 검역 검사라는 검역직, 그리고 축산농가 상담 정보 수집을 하는 HR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축 방역에서 이 상당한 중요한 업무를 지금 맡고 계신 분들인데, 근데 지난 8일간의 파업을 진행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실은 2021년 임금협상 결렬로 시작된 거였습니다. 예. 하지만은 내면에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1274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데 96%가 무기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 예. 필수 인력들이. 그런 부분 속에서 처우는 열악하고 노동 강도는 세기 때문에 직원들이 계속 떠나가고 있습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일한 부분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파업을 진행을 했고, 저희가 1274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행정 인력이 55명뿐입니다. 예. 그래도 최소한의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 100여 명의 인력들이 행정 인력들로 착출돼서 행정 업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럼 이제 방역 업무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관 정상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요구들, 그리고 그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좀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들이 주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의 유형을 보면은 보통 소 같은 경우는 발길에 채이거나 뿔에 받치거나 잡는 과정에서 줄에 절단되는 사고, 그리고 소에 받쳐서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고, 평시에도 주사기 찔림이나 그리고 어떤 위험한 여건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제 업무를 계속 지속해 오시는 거는 그만큼 일에 대한 자부심이나 보람도 적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사명감 하나로 일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가축 질병은 사실은 축산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소비자한테도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AI가 재작년부터 계속 많이 발생해서 산란계 농가들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달걀값이 뭐 배 가까이로 튀어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축 질병은 곧 우리 소비자한테도 바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현재 방역본부의 지원 구조가 정부하고 지자체 이렇게 이원화돼 있다면서요. 그래서 네네. 일원화돼 있지 않다 보니까 양쪽의 말을 다 들어야 되고 또 업무도 중복되는 경우들도 좀 있다고 해서 이제 좀 개선돼야 된다. 뭐 이렇게 지적하시는 목소리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을 좀 들어봤습니다. 원래 가축 방역 업무라는 게 지자체 업무입니다. 저희 부는 이제 관련 총괄을 하고 실제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건 지자체 업무가 돼 있어서, 그리고 방역사 분들 업무 자체도 가축 방역을 실제로 지원하는 업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국비와 지방비와 좀 같이 돼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게 현재 수준이 저희는 일단 뭐 그렇게 틀리지 않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국가가 다 빼버리면 지자체가 또 책임감이 없어지잖아요. 지자체도 그러니까 가축 방역에 대해서 그 책임감을 느끼고 업무를 분담하라는 취지에서 예산도 같이 반영시키는 거거든요. 모든 현장을 정부에서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자체에도 일부 권한을 좀 넘겨준 것이다. 그 업무 효율적인 면에서는 이것이 더 좀 나은 선택이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지자체의 책임감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를 명확히 분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가축방역 업무들이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업무와 저희 방역본부가 있는 업무들이 굉장히 좀 중복된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은 협조라는 업무 속에서 저희 방역본부의 업무들이 많이 떠안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경우들이 사실은 현장의 노동 강도가 상당히 쇠지면서 직원들이 이직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정도로 업무들이 좀 많이 좀 가중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이런 가축 방역에 대해서 좀 인력이나 처우나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는 것이 1차적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책임감 문제들의 문제는 아니다. 이 문제는 명확히 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시키는 일도 해야 되지만은 지자체에서 시키는 업무들까지 떠안게 되는 그래서 이런 갈등의 요소들이 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 문제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가축 방역사들이 현재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좀 들어봤습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말씀을 듣겠습니다. 8일간의 파업을 진행하면서 참 힘든 과정들을 겪어왔습니다. 저임금 구조 속에서 임금을 8일 동안 못 받고 진행한다는 건 쉬운 결단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저희 기관이 설립되고 22년이 됐습니다. 22년이 되도록 기관의 문제점들은 그대로 놓여 있는 것들이고 노동자들의 처우는 계속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그리고 국가의 시스템들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이번 파업을 통해서 이 틀을 좀 깰 수 있는 좀 계기가 됐으면 좀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폐사든 살처분이든 느닷없는 죽음만은 막고자 한다면 예방에 사활을 걸어야 하고 전염병이 발생했다면 재빠른 대응으로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방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K 가축 방역은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명을 오래전부터 떠맡으며 가축 위생 방역의 최전선에 노력하고 있는 이 현장직 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디 쇠불에 바치고 돼지에게 물리며 지켜온 이들의 노력이 더 이상 이들의 희생으로만 강요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현장 중심의 조직 문화 개선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사인 대사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